페스탈로치. 엄마 그때 그만해봤던 거지. 그래, 읽다가 말한 거죠. 페스탈로치, 사랑의 선생님. 한 소년이 복도에서 수업 중인 교실 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읽어주세요. 소년의 읽었던 게 더 재밌는데. 소년의 얼굴에는 구두약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고 손에는 방금 닦은 듯한 구두 한 켤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읽었던 거는 구두 닦기 소년 라스페였습니다. 라스페 아니냐?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스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인 페스탈로치가 인자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구두를 갖다 드리러 왔다가 점점점. 라스페는 얼굴이 밝아진 채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페스탈로치가 처음부터 어른이었다고? 아니 페스탈로치가 교장 선생님이라니까? 이렇게 생각한 페스탈로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라스페, 너도 저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싶지? 네, 선생님. 하지만 라스페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네, 아버지가 안 계신 데다 어머니마저 알아 누우셔서 수업료를 낼 형편이 못 돼요. 페스탈로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교 형편이 어렵기는 하지만 점점점. 그러나 페스탈로치에게는 그런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료는 안 내도 되니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거라. 쉬쉬, 정말이세요? 라스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페스탈로치도 라스페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 대신 나랑 한 가지 약속을 하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도 이 다음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해. 약속할 수 있겠지? 엄마 근데 먼저 보면 어릴 때부터 나오잖아. 근데 왜 처음부터 성인이야? 왜냐면은 그래야지 딱 글을 쓸 때 이렇게 좀 주목을 끌만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팍 쓰면은 더 집중이 여기 높아지잖아. 이래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꼭 안 쓰는 수도 있어.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꾸벅 절을 하는 라스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기보다는 사랑으로 가르쳤던 참 교육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페스탈로치를 가리켜 근대 교육의 아버지, 교육의 성자 등으로 부르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2. 아버지의 죽음. 요한 하인리 페스탈로치는 1746년 1월 1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의사인 밥티스트 페스탈로치의 3남매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인리의 아버지는 너그럽고 인정 많은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해서 치료비를 못 내는 사람들도 정성껏 치료해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매우 헌신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인리는 이렇듯 다정하고 너그러운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인리가 5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은 하느님께서도 잘 보살펴 주실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아버지는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성실하고 마음씨고 온 가정부 바벨리도 불렀습니다. 여보, 나는 곧 저 세상으로 가게 될 것 같구려. 부디 아이들을 잘 키워주기 바라오.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는 바벨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바벨리야, 염치 없는 소리지만 내가 없더라도 우리 가족을 잘 돌봐주길 바라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는 영원히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평소 하인리의 아버지를 마음속 깊이 존경해 오던 바빌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인리의 가족은 크나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아버지 대신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바벨리도 성실하게 하인리의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인리는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고 철없이 투정을 부렸습니다. 치, 또 삶은 감자에 마른 빵뿐이네. 나도 고기랑 말랑말랑한 빵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하인리를 달랬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단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음식도 못 먹을 때가 많아. 그런데 내가 투정을 부려서야 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인리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날마다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와 조금이라도 값싼 물건을 사려고 먼 시장을 매일같이 오가는 바벨리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뒤부터 하인리는 다시는 음식 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와 바벨리의 모습을 보며 차츰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용기 있는 소년. 1754년 어머니는 8살이 된 하인리를 라틴어 학교에 보내주었습니다. 하인리가 2학년 되던 해 어느 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다! 어서 피해야 해! 교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자, 천천히 차례차례 나가야지. 고 선생님이 나서서 침착하게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얼마 뒤 발밑을 뒤흔들던 지진이 멎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휴, 아까는 교실이 온통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 그래, 나도 어찌나 무서운지 간이 콩알만해졌어. 그런데 가방은 어떻게 하지? 난 지진이 또 일어날까봐 무서워 교실 안에 못 들어가겠어. 아이들은 교실 안에 두고 온 가방을 걱정했습니다. 그때 하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하인리는 말을 마치자마자 쏜살같이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인리 가지마. 그러다 지진이 또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들이 소리쳤지만 하인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얼마 뒤 하인리는 양손에 가방을 잔뜩 들고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리는 참 용감한 아이야. 고마워 하인리. 아이들은 환성을 지르며 저마다 자기 가방을 찾아들었습니다. 이처럼 하인리는 남들이 꺼리는 일에도 늘 앞장서는 용기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1761년 15살이 된 하인리는 콜레기움 문과 고등학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인리는 열심히 공부하여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숙제 검사를 한다. 모두 숙제장을 내어놓아라. 선생님은 학생들의 숙제장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같이 교과서를 몇 번씩 베껴쓰게 하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윽고 하인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하인리의 숙제장을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인리, 어째서 숙제를 해오지 않았지? 숙제를 안 해오면 종아리를 맞아야 한다는 걸 잊었나? 아닙니다, 선생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베껴 쓰는 건 잘못된 일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리의 말을 듣고 선생님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웬 잔말이 그리 많아? 그러나 하인리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제 말투가 공손하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내용은 모르니까 금세 잊어버려 아무리 베꼈어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과학 원리를 미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이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껏 숙제를 많이 내주어야만 학생들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당돌하긴 하지만 하인리의 말이 옳은 것 같아. 선생님은 다소 고우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하인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하인리처럼 나도 내 잘못을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해. 선생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분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면서 가르친 것 같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베껴 쓰는 숙제는 내지 않겠다. 그러자 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하인리는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에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요가 취리. 페살루치는 취리히의 카렐리눔 대학에 들어가 애국자단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1763년 요한 하인 저는 벗으면 안 돼. 이거 좀 온도 좀 낮출게. 아니 이거 좀 풀어줘. 그의 페살루치는 취리히에 있는 카를리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카를리눔 대학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교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페살루치는 역사와 정치학을 가르치는 보드머 교수를 특히 좋아했습니다. 보드머 교수는 늘 학생들에게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기 일쑤입니다. 보드머 교수의 강의는 언제나 힘이 넘쳤습니다. 국민들이 잘 살려면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서서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페살루치는 보드머 교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느 날 페살루치는 보드머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왔네.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일어서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네. 보드머 교수는 페살루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뜻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만든 단체가 있네. 자네도 그 단체에 들어오게나. 페살루치는 그 보드머 교수가 중심이 되어 만든 애국자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페살루치는 애국자단 회원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이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1765년 애국자단에서는 깨우쳐주는 사람이라는 잡지를 펴냈습니다. 애국자단은 이 잡지에서 귀족들이 그동안 저지른 잘못을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눈의 가시 같은 애국자단 회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페살루치도 다른 애국자단 회원들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들은 페살루치를 며칠 동안 경찰서에 가두고 벌금까지 물게 했습니다. 얼마 뒤 페살루치는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애국자단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스위스의 많은 젊은이들은 앞다투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농민들이 겪는 아픔을 몸소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느껴보자. 이렇게 생각한 페살루치는 애국자단 회원이었던 블룬출리를 찾아갔습니다. 그 무렵 블룬출리는 폐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블룬출리, 몸은 좀 어떤가? 페살루치가 찾아오자 블룬출리는 몹시 반가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럭걸럭 그저 그렇다네. 그나저나 앞으로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생각인가? 농촌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네. 진실로 농민들의 아픔을 알려면 농민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테니까. 훌륭한 생각이 있어. 내 몫까지 열심히 해주게나. 고맙네. 자네도 어서 병을 털고 일어나 함께 일해보세나.
펠살루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붉은 줄리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1767년 가을, 펠살루치는 취리 남서쪽에 있는 농촌마을 키르이베르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농업 전문가인 치페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펠살루치는 1년 남짓 키르이베르크에 머물면서 치베리에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1768년 늦은 여름, 펠살루치는 치리 서쪽에 있는 비르페르트에 직접 농장을 차렸습니다. 농장 일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펠살루치는 안나를 생각했습니다. 안나는 애국자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아가씨로 펠살루치보다 나이가 7살 많았습니다. 펠살루치는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아름답고 상냥한 안나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역시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펠살루치를 마음속 깊이 사랑했습니다. 펠살루치는 안나에게 결혼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안나,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편지를 받아본 안나는 펠살루치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곧 부모님의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하필 그런 가난뱅이에게 시집을 가겠다니. 넌 평생 고생만 하며 살 거다. 그래도 좋다면 원하는 대로 하거라. 그 대신 네 결혼식에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겠다. 하지만 안나에게 가난 따위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안나는 곧 펠살루치를 찾아갔습니다. 펠살루치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당신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가시밭깃이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린 반드시 이겨내고 말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노이호프의 빈민학교. 1769년 가을, 펠살루치는 안나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농장 한가운데 집을 짓고 노이호프라 이름 지었습니다. 노이호프는 새집이라는 뜻입니다. 그해 펠살루치는 한 은행가에게 돈을 빌려 농장을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아들 야코프를 얻었습니다. 펠살루치와 안나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김을 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땅을 더 사서 농장을 크게 늘립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희망에 부푼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꿈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땅이 겉보기와는 달리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황무지인데다가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거의 다 말라 죽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펠살루치는 농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행가들은 빚을 빨리 갚으라며 독촉해댔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농장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애써 일구온 땅을 팔아야 하다니. 펠살루치는 말라 죽은 농작물을 어루만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이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 열심히 일한다면 곧 나아질 거예요. 안나의 격려에 펠살루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만한 일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펠살루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1772년 농장을 처분한 펠살루치는 새로운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펠살루치는 깊은 생각에 잠겨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고개를 푹 숙이고 길을 걷던 펠살루치는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야, 에이 참,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요. 펠살루치가 깜짝 놀라 앞을 보니 한 거지 소년이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아, 미안하구나. 내가 그만 딴 생각을 하느라. 펠살루치가 미안해하며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자 그 소년은 획 뿌리치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면 다해요?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펠살루치는 거지 소년의 버릇없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저렇게 거칠어졌을까. 부수수한 머리에 제대로 못 먹어 야윈 몸, 세수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듯한 더러운 얼굴. 펠살루치는 그 소년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누군가 조금만 돌봐 주었어도 저희가 저렇게 함부로 자라지는 않았을 거야. 그 순간 펠살루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 나라에는 저런 아이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다. 저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펠살루치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거지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를 가르칩시다.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창고를 직물 공장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옷감을 짜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은 해결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기술도 가르칠 수 있고. 펠살루치의 말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단지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한다면 아이들은 평생 남의 동정만 받으며 살 거예요. 혼자 독립할 수 있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새로운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날부터 펠살루치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지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1773년 펠살루치는 마침내 노이호프의 빈민학교를 세웠습니다. 펠살루치와 안나는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함께 옷감을 짜고 밤에는 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식사며 잠자리도 아이들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던 아이들도 그 두 사람을 친부모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이로스라는 아이가 학교를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공부를 해야 하다니 숫제 거지놀이를 할 때가 더 나았어. 그때는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어. 아이로스는 늘 이렇게 투덜대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로스는 지금 이 추위에 밥도 못 먹고 어디선가 떨고 있을 거예요. 펠살루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상하기는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아이로스처럼 정에 굶주린 아이한테는 더더욱 사랑을 기울여야 했는데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 탓이오. 펠살루치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거리로 아이로스를 찾아 나섰습니다. 펠살루치는 거리 곳곳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로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이가 어디 있는 걸까? 펠살루치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아이로스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펠살루치는 어느 낡은 창고에서 아이로스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로스는 창고 한 구석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로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펠살루치는 시퍼렇게 온 아이로스의 뒷밤을 감싸시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모두들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자 아이로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펠살루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이로스는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펠살루치에게 친아버지와 같은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냐, 이제 됐다. 그만 울거라. 이처럼 펠살루치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펠살루치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노이호프의 빈민학교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아이들도 80여 명으로 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절망을 딛고 1779년 펠살루치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우박이 내려 그나마 얼마 되지 않은 농사를 완전히 망친 데다가 빈민학교에서 만든 옷감도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안나마저 알아눕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듬해 펠살루치는 결국 학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오갈 데 없는 고아 몇 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이호프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펠살루치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아이들을 마구잡이로 데려다 키우다니. 많은 사람들이 펠살루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펠살루치의 뜻을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잡지를 만드는 이젤린이라는 친구는 펠살루치를 격려하며 글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네. 자네의 생각을 글로 써보게.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감명을 받는다면 그것도 훌륭한 교육 아니겠나? 그러나 농사를 지으며 병든 아내를 돌보아야 했던 펠살로치는 글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펠살로치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펠살로치 선생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엘리자베스 네프라고 합니다. 노이호프의 빈민학교에 관한 소식을 신문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훌륭한 교육 사업을 돕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을 한 엘리자베스는 무척 건강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빈털털이라 사람을 쓸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펠살로치가 고개를 가로젓자 엘리자베스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는 보답을 바라고 찾아온 게 아니니까요. 제가 성심껏 일을 해서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기뻐요. 이렇게 해서 엘리자베스는 펠살로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들어온 뒤로 어둡고 우울하던 노이호프의 분위기는 날로 달라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안나를 간호하고 야코프를 비롯한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틈틈이 밭에 나가 일도 거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덕분에 펠살로치는 글을 쓸 여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80년 펠살로치는 은자의 저녁 노을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은자는 숨어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에서 펠살로치는 근데 여기 왜 저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책은 내용이 너무 어렵고 딱딱해 그다지 좋은 평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펠살로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쉽게 풀어쓴 소설책을 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리나르트와 게르트르트라는 교육소설의 첫째 권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리나르트라는 술주정뱅이가 현명한 아내 게르트르트의 지혜로 마음을 바로잡고 7 아이들을 훌륭하게 교육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펠살로치는 리나르트 부부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 교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레 담았습니다. 리나르트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펠살로치가 이거 소설을 쓴 거야. 딱딱하게 자기가 이론서를 내면 어렵게 느껴지잖아. 그게 리나르트 부부라는 가장의 부부를 설정해가지고 펠살로치가 자기가 자기 아내 안나랑 했던 그런 교육 방식들을 소설로 쓴 거야. 엄마 준이 언니가 뒹굴러 다닌다 밀었어. 준이 언니 자는데 어떻게 밀어? 아니 뒹굴렀어. 근데 위에 올라갔어. 넌 엄마 위에 올라와. 이 책은 나오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참다운 교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펠살로치의 거룩한 정신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펠살로치의 교육 사상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제 펠살로치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1798년 여기 어디야? 여기가 노이호프 그 학교. 그 다음에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펠살로치 기념관 내부. 그 다음에 이거 펠살로치 아내 안나. 이거는 키레이베르크에 있는 시페리의 집. 펠살로치는 키레이베르크에 머물며 시페리에게 농사일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펠살로치가 다녔던 카를리눔 대학 스위스 취리히에 있습니다. 펠살로치의 아내 안나의 조상. 고아들의 아버지 1798년 펠살로치가 52살 되던 해였습니다. 스위스에 혁명이 일어나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새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나라를 잘 이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 정부라면 교육에도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펠살로치는
나라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얼마 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생님께서 해오신 교육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범학교 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사범학교는 선생님을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페살로치는 정부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일하기보다는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페살로치는 고아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스위스에서 큰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슈탄스 지방에 쳐들어와 마구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페살로치에게 슈탄스로 가서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페살로치는 곧바로 슈탄스로 달려갔습니다. 페살로치는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곧 겨울이 닥쳐오는데도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 온몸에 이와 벼룩이 들끓는 아이,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아이, 페살로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힘이 닿는 한 아이라도 더 보살펴 주어야 한다. 페살로치는 그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페살로치는 피고름이 흐르는 아이들의 상처를 손수 치료해 주었습니다. 더러운 몸도 깨끗하게 씻어주고 떨어진 옷도 꿰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차츰 부모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은 제가 꿰맬게요. 그만 쉬세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릴게요, 아버지.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페살로치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고아원 앞 길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페살로치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주워서 주머니에 집어넣곤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경찰관이 발길을 멈추고 페살로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하고 있는 걸까? 아무래도 수상한데. 경찰관은 페살로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서 서성거리는 거요? 저는 페살로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유명한 페살로치 선생님이시란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러면 주머니 속에 집어넣으신 건 뭡니까? 페살로치는 주머니 속에 든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페살로치의 손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작은 파리들이 한 움큼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맨발이라서 혹시라도 밟으면 다칠까봐. 경찰관은 고아들을 사랑하는 페살로치의 거룩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쫓겨난 페살로치. 페살로치는 온 정성을 기울여 고아원을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페살로치의 이 같은 노력은 몰라요. 6달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프랑스군이 다시 슈탄스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프랑스군은 야전병원으로 쓰겠다며 고아원 건물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페살로치는 고아원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비오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흩어지는 가엾은 아이들. 오랫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고아들을 보살피느라 건강이 나빠진 데다 크게 낙심까지 한 페살로치는 폐병에 걸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자네 이게 무슨 꼴인가? 페살로치의 헬스한 얼굴을 보고 친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이러다가 오래 못 살겠네. 좀 쉬게나. 친구들은 페살로치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온천으로 휴양을 보냈습니다. 1799년 건강을 되찾은 페살로치는 다시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르크도르프에 있는 빈민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페살로치는 서둘러 부르크도르프로 갔습니다. 부르크도르프 빈민학교의 교장인 디스리 구두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스리는 구두방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교실만 있으면 아무나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성경 공부와 찬송가가 고작이었습니다. 마침 다스리는 교실 안쪽에서 구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을 구한다기에 찾아왔습니다. 페살로치가 들어서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자 디스리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놈들 조용하지 못해? 아이들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이 페살로치시요? 네, 그렇습니다. 난 바빠서 이놈들 가르칠 시간이 없어. 워낙 말을 안 듣는 놈들이니까 무조건 회초리로 때리시오. 디스리는 페살로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회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페살로치는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내 이름은 페살로치예요. 앞으로 여러분을 가르칠 사람이지요. 나는 절대 회초리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이세요, 선생님? 페살로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페살로치는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과서를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숙제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을 산이나 들로 데리고 다니며 마음껏 자연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페살로치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디스리는 페살로치의 교육 방법을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이상한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이러다간 교장 자리를 저자에게 빼앗길지도 몰라. 저자를 쫓아내야 해. 디스리는 페살로치를 쫓아내기 위해 학부모들을 총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선생은 성경도 가르치지 않고 숙제도 내주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아이들이 영영 공부에서 멀어지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학부모들이 페살로치에게 몰려와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매일 산으로 들러 놀러만 다닌다니 그게 정말이요? 아이들을 상대로 당신이 만든 새로운 교육 방법을 실험한다면서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한테 아이를 맡길 수 없어요. 학부모들은 페살로치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결국 페살로치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처럼 편안한 학교. 빈민 학교에서 쫓겨난 뒤 페살로치는 부르크도르프에 있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페살로치는 이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자유롭게 가르쳤습니다. 페살로치는 아이들을 자주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만큼 좋은 공부감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놀면서 나뭇잎이나 돌을 주워오세요. 와, 신난다. 아이들은 페살로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호성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신나게 숲속을 쏘다녔습니다. 어떤 아이는 다람쥐를 쫓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시냇가에서 첨벙거리며 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이세요. 그리고 각자 주워온 나뭇잎과 자갈을 앞에 내놓으세요.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 주워온 것들을 자랑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페살로치는 아이들이 주워온 자갈과 나뭇잎으로 셈을 가르쳤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리치는 나뭇잎을 10장 주워왔고 브루너는 5장 주워왔군요. 우리 주연이도 이렇게 숫자 공부해야 되겠다. 그치? 그렇다면 리치는 브루너보다 몇 장 더 주워왔을까요? 페살로치가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열심히 셈을 했습니다.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니 아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어갔습니다. 몇 달 뒤, 근데 왜 그 쉬운 거를 몰라? 아직 아이들 어리니까. 응? 부르크도르프의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페살로치가 가르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페살로치의 교육 방법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끈기 있게 노력한 보람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1800년 54살이 된 페살로치는 자신의 교육 방법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 직접 학교를 세웠습니다. 스위스 정부에서도 학교 건물로 쓰라며 부르크도르프의 예성을 내주었습니다. 페살로치가 학교를 세웠다는 소문이 퍼지자 젊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앞다투어 몰려왔습니다.
페살로치는 선생님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을 벌 주거나 때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친부모처럼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운동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모두 어떤 아주머니가 나타났다면 갑자기 또 왜 노인이 나타나? 모두 놀기를 멈추고 그 노인에게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살로치 선생님.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명한 페살로치가 그런 옷차림으로 아이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마치 친아버지를 대하듯 페살로치의 옷자락에 매달려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페살로치는 빙그레 웃으며 차례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물러가자 아주머니는 페살로치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마치 따뜻한 가정 같군요. 그리고 페살로치 선생님은 아이들의 아버지 같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학교입니다. 페살로치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열정. 이제 페살로치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페살로치의 교육 방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페살로치는 나라의 재산인 성에 자기 개인의 학교를 세워 명예를 얻고 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페살로치에게 부르크도르프의 이해성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페살로치는 하는 수 없이 학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페살로치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테다. 1805년 10월 페살로치는 아테르텐시에 다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나무를 가꿔본 사람은 교육의 참 뜻을 안다. 아이들도 나무와 같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한다. 아페르텐 학교는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학생 수도 거의 200명에 이르렀고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일하겠다며 페살로치를 찾아왔습니다. 아페르텐 학교는 차츰 유럽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왕들이 이페르텐 학교의 교육 방법을 배우겠다며 앞다투어 찾아왔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페살로치의 새로운 교육 방법은 온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페르텐 학교를 세운 지 10년째 되던 1815년 페살로치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며 큰 힘이 되어주던 아내 안나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페살로치가 고아들의 아버지였다면 안나는 그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만큼 안나는 페살로치와 같은 길을 걸으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페살로치는 안나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안나, 당신은 늘 바위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었소.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려. 미안하오. 부디 저승에 가서라도 편히 쉬구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페살로치는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학교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1825년 79살의 노인이 된 페살로치는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노이호프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페살로치는 노이호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 방법에 대한 글을 쓰며 지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듬해 페살로치는 백조의 노래와 나의 생애와 운명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한 페살로치에게도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1827년 2월 17일 페살로치는 손자 고트리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페살로치의 나이 81살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페살로치는 이렇게 거룩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페살로치의 높은 뜻을 기리며 그의 묘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하인리히 페살로치, 이곳에 고이 잠들다.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교육자 페살로치. 그는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으나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축복 있으라 그 이름 위에.